실제 사건 불화. 2013년 2월 20일 류 부부는 고향에서 긴 연휴를 보낸 후 홍콩으로 돌아왔다. 그들을 태운 택시는 낡은 주거 지역, 그들이 작은 아파트를 빌린 곳 앞에 멈춰 섰다. 아무도 이 평범해 보이는 귀가가 도시의 비좁은 골목에 묻힌 끔찍한 비극을 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류 부부는 택시에서 내렸다. 트렁크에는 짐이 가득 실려 있었다. 긴 여행 후의 피곤함이 아직 얼굴에 남아있는 채로 그들은 천천히 짐을 내렸다. 시끄럽고 번화한 도시 풍경이 그들을 다시 맞이했지만 그 속에는 곧 드러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여행 가방과 고향 특산품을 들고 부부는 그들이 새든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좁은 골목과 바랜 벽들은 마치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문 뒤에서 이미 비극이 일어났고 이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비싼 도시에서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그들은 혼자 살지 않고 다른 두 명과 아파트를 공유했다. 좁고 단출한 방에서 네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비좁은 공동 생활 공간은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갈등과 어두운 욕망이 형성될 조건을 만들어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함께 새든 여자 중 한 명인 리사의 방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던 것이다. 안을 들여다보니 리사가 이상한 자세로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류 씨는 예의상 리색의 인사를 건네며 명절에 고향에 다녀왔는지 물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방 안의 섬뜩한 침묵은 불길한 징조, 즉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렸다. 리사는 류 씨의 인사에 아무런 반응 없이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다. 여자의 비정상적인 침묵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생기 없이 넋이 나간 듯했다. 류 부부의 마음에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류 씨 부인은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다. 친하지는 않았지만 리사는 원래 매우 예의 바른 젊은이였고 누가 인사를 하면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태도는 그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불안감이 솟아올라 류 씨 부인은 무의식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려 했다. 불안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류 씨 부인은 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침대를 스치듯 보는 순간 그녀는 즉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목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와 집안의 고요함을 갈랐고 끔찍한 진실이 막 드러났다. 리사는 죽어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눈은 넋이 나간 채로 멍하니 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차가웠다. 마치 류 부부가 돌아오기 훨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듯했다. 이 끔찍한 광경은 두 부부를 얼어붙게 했고 그들은 비통한 비극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류 부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리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인 왕청이라는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왕청을 신속하게 수사 당국의 표적으로 만들었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정보 채널을 사용하여 왕청을 추적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3년 2월 13일, 즉 류 부부가 시신을 발견하기 며칠 전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의 귀국 시점이 리사의 사망 시점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치하여 왕청은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오래 걸리지 않아 경찰은 왕청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를 체포했다. 당황하고 넋이 나간 얼굴로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두 명의 경찰관에 의해 끌려갔다. 추적은 신속하게 끝났고 용의자는 신문실로 옮겨져 자신의 범죄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신문실에서 경찰은 왕청을 똑바로 바라보며 리사를 죽인 이유를 물었다. 차갑고 단호한 이 질문은 왕청의 두려움을 꿰뚫었다. 긴장감 넘치는 침묵 끝에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왕청은 고개를 숙이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해도 그는 잔혹한 진실에 직면해야 했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 그의 자백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열었고 끔찍한 살인사건 뒤에 숨겨진 복잡한 동기와 비극을 드러냈다. 왕청은 시골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왔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는 여러 사람과 방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동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비좁은 생활 환경은 무의식적으로 비극이 싹틀 비옥한 땅이 되었다. 류 부부 외에도 이 공동 아파트에는 다른 한 명의 세입자가 더 있었다. 얇은 벽으로 나뉜 제한된 공간에서의 공동 생활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특별한 배경을 만들었다. 아주 작은 활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지될 수 있었다. 나머지 세입자는 바로 리사였다. 그녀 역시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꿈을 가진 젊은 여자였다. 처음에는 왕청도 리사를 활기차고 아름다운 여자로만 인상 깊게 생각했다. 그는 자주 몰래 그녀를 관찰했다. 불과 짚은 가까이 있으면 결국 불이 붙는 법.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왕청은 리색의 짝사랑을 시작했다. 아름답고 동갑인 그 여자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젊은 여자를 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좁은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숨기기 어려웠다. 그는 리사의 생활 일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 여자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는 그녀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왕청의 방은 류 부부의 방 바로 옆에 있었다. 벽은 얇은 석고보드 2겹에 불과해서 옆방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매일 밤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극심한 답답함을 느꼈고 마음속이 개미에게 물린 듯이 들끓었다. 매일 밤 류 부부는 종종 애정을 나누었고 모든 소리는 왕청의 방으로 분명히 새어 들어왔다. 그 소리들은 그의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었고 그를 괴롭혔다. 개인적인 애정의 결핍은 옆방에서 나는 소리와 결합되어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욕망을 자극했다. 옆방에서 울려 퍼지는 애정의 소리 때문에 왕청은 더욱 잠 못 이루게 되었다. 외로움과 배우자에 대한 갈망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다. 길고 뒤척이는 밤들과 채워지지 않은 질투와 욕망이 그를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몰아넣었다. 불만과 애정에 대한 갈망에 휩싸인 왕청은 리사에 대한 오랜 짝사랑과 함께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가서 같은 집에 사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몰래 훔쳐보았고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외로움을 해소할 대상이 되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비슷한 나이의 리사는 왕청을 더욱 사로잡았다. 그 여자의 단아한 아름다움과 젊음은 그의 모든 어두운 생각의 중심이 되었다. 왕청은 점점 더 욕망으로 가득 찬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다. 리색의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청은 결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가 출근하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만의 생각에 잠겼다. 소심함과 열등감 때문에 그는 표현할 수 없었고 억눌린 욕망은 점차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변해갔다. 2013년 긴 연휴를 앞두고 류 부부는 일찍 고향으로 돌아갔고 왕청도 집으로 돌아갔다. 직업 때문에 리사만이 아파트에 홀로 남아있었다. 룸메이트들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왕청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싹틀빈 공간, 즉 기회를 만들었다. 왕청은 2013년 2월 13일 류 부부보다 일찍 새든 아파트로 돌아왔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와 리사만이 있었다. 외로움과 억눌린 욕망은 이 예상치 못한 기회에 직면하여 더욱 강해졌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아침 일찍 왕청은 리사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이제 아파트에는 그 혼자였다. 어두운 의도를 실행에 옮길 완벽한 기회였다. 그는 그 순간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고 무고한 생명을 끝낼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왕청은 리사의 방문 앞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손을 들어 문고리에 닿았고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망설였다. 그 순간 그의 내면은 인간적인 부분과 짐승적인 부분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다. 침묵이 감돌았고 오직 그의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욕망이 그를 이 길로 이끌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 어두운 희망의 불꽃이 번뜩였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리사가 자신을 기다리기 위해 일부러 문을 열어두었다고 생각했다. 마치 그 자신이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려는 듯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채로 왕청은 리사의 방으로 들어섰다. 젊은 여자의 특징인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 향기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이성을 흐리게 하는 유혹적인 초대였다.
그의 피를 끓게 만들고 더욱 불타오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여자의 사적인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의 입꼬리는 무심코 간사한 미소를 지었다. 침대 위에 놓여 왕청의 모든 주의를 끈 것은 리사의 브래지어였다. 그녀의 천과 향기를 담고 있는 이 개인적인 속옷은 그의 비정상적인 욕망의 상징이 되었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자극했다. 왕청은 브래지어를 집어들고 참지 못하고 코로 가져가 리사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이 변태적인 행동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집착과 비정상적인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남아있던 이성조차 욕망에 가려졌다. 바로 그때 리사가 물건을 가지러 예상치 못하게 돌아왔고 그녀는 그 변태적인 광경 속의 왕청을 목격했다. 그 여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비명을 질렀고 누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게 했었냐고 물었다. 그리고 변태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갑작스러운 대면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불씨를 지폈다. 리사는 왕청을 변태라고 욕하며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다. 직후 그녀는 전화를 들어 경찰에 전화하려 했다. 이때서야 왕청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행동이 드러났음을 깨달았다.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공포와 욕망 속에서 왕청은 리사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는 그녀에게 저항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완전히 자신의 광기에 빠져들었다. 그의 입에서는 쉬지 않고 말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가 아니라면 낭만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었을 말들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자를 눌러 두 손을 머리 위로 단단히 잡았다. 그는 리색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애원하며 평생 그녀를 사랑하고 잘 대해주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 그는 여자가 맹렬히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어두운 방에서 한 젊은 여자의 삶을 파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더러운 짓을 저지른 후 그는 무릎을 꿇고 리색의 용서를 빌며 정말 그녀를 너무 좋아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분노에 차서 옷을 끌어올리고 그를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리사가 경찰에 전화하려던 극심한 공포의 순간 왕청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법적인 문제에 얽히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을 억누를 수 없었던 그는 달려들어 거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리사의 목을 거칠게 졸랐다. 왕청은 미친 듯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반복하며 두 손으로 리사의 목을 계속해서 쥐었다. 힘은 점점 강해졌다. 피해자는 절망적으로 몸부림쳤고 헐떡이는 숨소리는 점차 약해지다가 마침내 마지막 숨결이 그녀의 몸을 떠났다. 어두운 방에서 생명은 잔인하게 빼앗겼다. 리사의 생명을 앗아간 후 왕청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미동도 없는 피해자의 시신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방에는 이제 끔찍한 공포와 침대에 누워있는 무고한 여자의 차가운 시신만이 남았다. 며칠 동안 두려움과 뒤늦은 후회 속에서 방황하던 왕청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제 피고석에 선 그는 자신의 충동적이고 잔혹한 행동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에게 내려진 선고는 통제되지 않은 욕망에 대한 경고이다.